2026년 4월 27일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오늘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청회는 춘천 허영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추후 녹화 영상은 국회 정책 영상 플랫폼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자분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앞에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끝나면 반드시 버튼을 눌러서 꺼주셔야 음성이 원활하게 녹음된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청회를 주최하신 허영 의원님의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지난 4월 15일 날 저도 다녀왔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축하드리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급자 중심의 여러 사회 질서가 마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단체 협의회 소속 모든 소비자 주권 단체들께서 그동안 50년 동안 정말 소비자 주권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오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바쁘신 와중에서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육선의 조정식 의원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정무위원회 같은 소속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사회수석을 하고 계신 우리 박생혁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소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거래가 주류가 되고 해외 직구나 또 신기술 제품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위해 요인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의 안전관리 체계는 식품, 제품, 화학물질 등 품목별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제도의 빈틈을 발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해 공정위와 뜻을 모아서 대표 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그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품목이 다르다, 부처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칸막이 치고 파편화되어 있는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체 소송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수단도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를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도 그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야 하는지, 실제 소비자들을 얼마나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는지, 또 집행 과정에서 공백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소중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점검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오늘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협회 등 산업계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와 해외 유해 재화 관리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가감없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법안은 발의됐지만 오늘 공청회 의견들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보완해서 꼭 입법화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영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이셔서 제가 따로 한번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드린 후 차례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육선 의원이자 현재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계신 조정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을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일 잘하는 허영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혜 의원님,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 맡아주신 서정희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도 또 전문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소비자안전기본법, 이 말 그대로 제정입법이죠. 대단히 뜻깊은 법안입니다. 그것을 위한 이제 입법 공청회 자리인데, 방금 전에 허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 근래의 소비 환경을 보면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빠른 소비 환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른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인데,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25년에 142조 원 규모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소비자 안전 체제가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제품이나 화학물질이나 이렇게 품목별로 현재 분산 운영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 요인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또는 범정부적인 이런 통합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작년 11월이죠, 작년 말에, 네,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소비자안전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오늘 이런 공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허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소비자안전 기본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살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박상희 의원님도 우리 일 잘하는 허영 의원님과 함께 또 함께 좋은 법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님 말씀도 정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허영 의원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에서 사회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허영 의원님과는 20여 년 전에 어떤 의원실에서 저희 비서관이 허영 의원이었고 박상혁 의원 본인 제가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국회 재선 의원이 함께 되어서 또 초선 때는 국토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고, 또 재선이 돼서는 원내에서 같이 수석
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토론회에서 앞서서 제가 빨리 와가지고 그 자료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스포일러는 아닌데요. 보니까 그 24페이지에 보니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정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이번 안전기본법의 중요 내용인가 뭐 쭉 보니까 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19조의 통신 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뭐 국내 대리인 지정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게 이제 해외에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의 위해성인데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거나 어떻게 사전에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항상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마 이제 특히 소비자 단체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핵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생각을 딱 다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발제자님 계시는데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소비자 단체 소송 문제도 26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다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지만 이 시험 공부할 때 단체 소송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 단체 소송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 사실 안 나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죠 교수님? 그래서 제가 단체 소송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판례가. 그만큼 이런 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사전 예방적으로 이런 유해 물질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딱 봐도 일 잘하는 허영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그동안은 정무위원회가 조금 그 상반기 동안에는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이제 곧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정치에서도 소비자가 있습니다. 정치 소비자인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6월 3일 지방선거 후에는 또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잘 다루어서 오늘 공청회의 토론회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입법으로 충실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께서 오늘 일정상 참석은 못하셨지만 서면 축사로 뜻을 함께해 주셨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준현 의원님, 국민의힘 간사이신 강민국 의원님, 사회민주당 대표이신 한창민 의원님께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시며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공청회를 주관하시고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님의 환영사 말씀은 별지로 배부해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공청회의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청중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제를 맡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는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정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백민현 정책지원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현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박현주 위해정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뭐 중간중간 또 그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다녀가시리라 예상이 되고요. 근데 오늘 발제하시고 또 토론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법안이 완결적이지는 못하다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조항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또 오히려 불리하고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감없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안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원래 더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고 또 거침없어야 되고 그래야 좀 더 완결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석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공청회가 녹화가 되어서 정책 영상 플랫폼에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입법 논의가 진행이 되면 이 영상이 아주 귀한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정안 원문은 자료집 책자 79쪽부터 수록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서종희 교수님께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서종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자체라고 하는 취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제문 17페이지에 들어간 말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 기본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법이 있기 전에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일반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 기본법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화된 기본법의 역할을 사실상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방법론적으로 그렇다면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느냐라는 첫 번째 준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기본법 말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른 파편화된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들이 있는데 왜 이제 소비자 안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각지대의 발생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안전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규율할 수 있는 스펙트럼 자체가 겹치거나 아니면 여집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겹치는 부분은 부처 간의 협력과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여집합 자체가 규율할 수 없는 영역들은 소비자 안전 기본법에서 그 사각지대를 포섭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명하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7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현재 소비자 안전 관리 체제의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처의 소관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극주의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애매모호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부처에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법률들을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국가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입법부가 상당히 열심히 입법 작업을 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법부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준비하고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령이 체계적으로 파편화되다 보니까 통일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통일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율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절적으로 산재된 관리 체계가 효율성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비자 안전은 새로운 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와인을 새로운 푸대, 그러니까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안으로 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담겨져 있던 소비자 안전이라는 것을
안전에 특화된 기본법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 자체가 위험사회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제고됐고 그 위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지시킬 것인지 분산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기능인데 그 기능을 소비자 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법률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정안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22페이지까지 그 정도로 규제 공백 또는 규제 중복, 그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그 다음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필요성, 이런 두 가지 초점을 맞추시게 된다면 소비자 안전 기본법의 제정안의 취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23페이지에 소비자 안전 기본법은 왜 마련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들에서 소비자 안전이 문제됐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디젤 게이트 사건, 그리고 수많은 무수한 화학 제품을 기초로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인 한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이런 위험 사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인공지능의 발달로 통해서 발생하는 제조물로부터 발생한 안전,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됐는데 책임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손해배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방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안전 기본법을 마련해서 혹시 규제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의 문제를 기본법을 갖추게 된다면 최소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은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조항과 내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기본법에 있던 조항들을 이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기본법에도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조항들을 이관했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 그리고 이번 제정법의 독자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와인을 소비자 안전 기본법에 그냥 포섭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볼드체로 쓰지는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볼드체로 쓰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잘 운용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볼드체로 썼던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소비자 안전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색채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4페이지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볼드체로 써져 있는 6조는 일단 공백을 메꾼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안전법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컨트롤 특별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고 하는 게 소비자 안전 기본법의 역할 같고요. 또 부처 간에 갈등이 있는 영역이 발생하면 우리의 담당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곡 행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곡 행정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 안전 기본법을 이제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조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제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해 정보에 대한 통합 제공이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게 그게 저는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항 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조 통신판매자 중개자의 안전관리의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하는 조항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20조 국내 대리인 제도의 지정이 소비자안전기본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비자 기본법에는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국내 대리를 지정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제한해 줘야 되는데 소비자 기본법은 너무 방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라고 하는 거냐는 명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국가 의지고 부처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입법으로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것 자체는 현대사회의 법률이 해야 될 조항의 신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소비자 단체 소송입니다. 이것도 소비자 기본법이 유일하게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소비자 단체 소송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이번 제정안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든 걸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집단 소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지금 민사 소송이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집단 소송을 도입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집단 소송에서 다루게 하는 게 맞고 현재 소비자 단체 소송에서는 어디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제한 사유 중에 최소한 이번 제정안은 두 가지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제정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뒤에 다시 한번 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총론적으로 주요 조항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2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8페이지로 가시면 로마자 2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그리고 열거하진 않았지만 예시하진 않았지만 그 밖에 무수한 법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률들이 그러면 소비자 안전기본법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느냐 6조에서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타 법령과의 이제 또 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앤다라고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데 규제 중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라는 제정안인데 극복을 못하고 오히려 혼동만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6조에서 명확하게 이 법안은 보충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이 특별법이고 그 특별법들이 하는 영역을 소비자 안전기본법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안전기본법은 6조화의 조항을 보게 된다면 그 규제 공백이든 아니면 규제 혼동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을 최소한 소비자 안전기본법에서는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규범적 해석이나 아니면 이유서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만 해준다면 6조를 통해서 다른 법령하고의 관계가 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정안의 기능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페이지 검토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6조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소비자 안전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제정안으로서의 기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정보의 통합 제공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라고 하는 특히 행태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관심. 그러니까 소비자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관심을 보이는 게 합리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 무관심이 디폴트 값입니다. 내가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관심을 두지 않고 복불복,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발생하는 건 불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 모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 할 수 있는 의무는 없죠. 그렇다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죠. 결과적으로 위의 정보의 통합 제공이라고 하는 이 조항은 파편화되어 있는 관계부처가 자기 부처 소관의 위의 정보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무수히 많은 법령을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유의한지에 대한 걸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합리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성이라고 소비자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려면 일목요연하게 유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7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통합 유해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게 합리적인 이미 선행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법입니다. 이 표시광고법이 바로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관부처의 정보, 표시광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꼭 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해야 되고라고 하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주요 정보 제공을 의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표시광고법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만든 법령에서 소비자들에게 또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 표시광고 기준, 위의 광고 기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상당히 안전이 제고됐고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표시광고법상의 이 통합정보 시스템 가지고 항상 뭐가 문제되면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역으로 관계부처의 법령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유해 정보에 접근해서 그 접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유해한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까지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페이지에는 해외 위해 제어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이 위해 정보에 대한 감시와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 방안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다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일 것이고 그 국가의 역할을 함께 하겠다라는 부처 간이 갈등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잘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페이지까지 제정안과 관련된 소개를 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운용에 의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잘 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해 제어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조치 조항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처에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 규정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수거하고 파괴하고 파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수범자라면 이 규제 법안의 수범자라면 규제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되는 사업자라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뭘 지키고 이걸 위반하면 나는 뭐까지 받을 수 있지? 나에게 발생하는 페널티가 뭐지? 이게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함이 가장 위험한 법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라도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향후 좀 시행령이나 또는 기타 등등을 통해서 구체성을 조금 확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입니다.
일단 통신판매 중개자로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판매 중개자 이외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향후의 이후의 개정론일 것 같고요. 일단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지금의 온라인 쇼핑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통신판매 중개자가 없다면 온라인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영역일 거고요. 순기능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순기능의 이면에 있는 바로 나는 판매자가 아니다. 나는 위의 제품을 내가 유통시킨 그 당사자가 아니고 나는 중개 판매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중개 판매자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중개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이미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법률들에서 통신판매 중개자는 중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개 플러스 알파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통신판매 중개자들도 모두 다 자인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규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왜 제정을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법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은요. 4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통신판매 중개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영세한 통신판매 중개자도 이 의무에 노출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 중개자에게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있는 통신판매 중개자에게만 이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호부터 5호까지 5가지의 의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호 조치가 중앙행정기관 소비자원이 제공한 위의 정보를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이건 전달자의 기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통신판매 중개자가 실질적인 판단을 하거나 실질평가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통신판매 중개를 통해서 입점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고 그 공급한 제품이 위의한 제품이라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면 그것을 다시 위의 정보가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면 제공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통신판매 중개자가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거는 이 정도의 의무는 충분히 담론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자 760조 3항 공동불법행위에 교사 방조 조항이 있습니다.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 통신판매 중개자가 위의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지했다면 테이크 다운 조치를 안 하면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이 법이 있기 전부터 민법밖에 없는 기본법인 민법조 760조 3항을 통해서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처나 소비자원에서 이 제품은 위의 정보다라고 알려줬다면 노티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크다운을 취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이미 다른 법령 또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민법의 조항으로부터도 충분히 도출되는 의무를 규정한 거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비자원이 요청한 판매 차단을 입점업자에 통보하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의무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조치 현황을 어디까지 제출할 것인지는 나중에 시행령 기타 등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제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연하면 사업자들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만 조금 명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의 조항도 이미 하고 있는 의무를 규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 불만을 접수 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4호, 5호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통신판매 중개자가 수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용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규정으로 얼핏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나중에 시행령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1호부터 5호까지라고 하는 건 입법론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준수하고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는지만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41페이지 검토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둘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 조항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은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둘째,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두 가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이게 현실적으로 소비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이게 평가를 하더라도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내가 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위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뭔가는 인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통신판매 중개자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계약 당사자거든요. 입점업체도 통신판매 중개자하고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성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인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논의에서 많이 재검토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냥 시간이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민법 제 162조 3조 4조에 있는 단기 소멸시효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법 개정 작업 중에. 그럼 그렇게 왜 1년이었고 왜 3년이었는지를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개정에서도.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편의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면, 하지만 수범자는 그 시간이 편의성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배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신판매 중개자는 아니고요. 알다시피 등기 공무원들은 형식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등기 공무원들은 실질 평가를 할 수 없고요. 그냥 형식 심사합니다. 하라니까 등기를 해주고 하라니까 이 절차를 거쳤는데 나중에 국가배상의 문제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유해 정보라고 판단을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단한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소비자원이 유해정보라고 판단해서 너희들은 전달만 하고 조치할 것만 명했다고 한다면, 나는 실질적 판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도 의무 준수를 통해서 입점업체들에게 너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유해정보니까 빨리 차단해 라고 하는 지시가 실질적 판단에 의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관계로부터 노출되는 것은 명확하게 면책을 시켜줘야지만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성격은 딱 하나입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하고의 역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 번째,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의 위해는 어떻게 그러면 실효성을 확보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서 운용하게 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소위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이 그냥 됐고 나는 판매만 하면 되고 제재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한풀 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한다면 저희 관기부처의 규제기관에서 용서 없이 관용 없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명확하게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 우리는 실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과 그리고 실천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것이고요.
입법기관과 행정부처의 판단까지는 저는 믿는데 실천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계 사업자들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회계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나 아니면 과징금 처분, 그다음 시정조치 명령, 침입적 행정처분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까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20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긴 하지만 제가 소비자 기본법 단체 소송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소비자 기본법에서 가장 한계점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송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예방적 청구를 못한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한계입니다. 세 번째, 금지 청구밖에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또 세 번째 한계입니다. 근데 그 세 번째 한계인 소비자 단체가 금지 청구 말고 부작위 청구 말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이 소비자 안전 기본법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단 소송이 도입되고 있고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있는 제도라서 아마 제 생각컨대 개인이 대표 당사자, 대표 변호사가 돼서 소비자 단체 소송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집단 소송 제도에 있어서도 소비자 단체가 그렇죠? 집단 소송의 대표 당사자 적격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의 개선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집단 소송의 일면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컨트롤해 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안에서 나머지 2개를 모두 극복했다라는 건 환영할 만합니다. 52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허가 제도 준용 규정을 제외했습니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은 소비자기본법에 있는 단체 소송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용 규정 중에 제외된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 허가 준용 규정입니다. 소송 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안전은 국민,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긴급합니다. 상당히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원에 소송 허가를 받는 그 시간이 상당히 신속성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긴급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허가 준용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소비자 안전기본법의 목적과 이율 배반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허가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입법적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예방적 금지 청구를 지금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상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상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다툼이 이미 소비자 단체 소송을 예방적 청구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다퉈지고 있는데 어느 소비자 단체가 본인의 소송 비용까지도 자비로 도출하고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예방 청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입법으로 명확하게 소비자 단체가 예방적 금지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생명 신체의 침해의 결과가 나와야 부작위 청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 기본법 규정인데 소비자 안전기본법은 그럴 위험성이 발생하면 아직 침해라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침해가 될 거라는 위험성이 인지가 되면 예방적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비자 안전만을 위한 기본법의 단체 소송에서는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또한 환영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소비자 기본법상 보존 처분 규정의 준용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혹시라도 법령에서는 준용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보존 처분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법원에서 금지 청구와 관련된 보존 처분이 가능하도록 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부분은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령에서 이렇게 제정안에서 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좀 매력 포인트를 담을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거대 담론이긴 한데, 이 단체 소송 누가 하냐면 소비자 단체가 합니다. 이 소비자 단체가, 그쵸, 공익에 대한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소비자 단체 소송이 지금 그래도 대법원까지 간 몇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까지 사실상 이끌어냈던 단체 소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공익 소송을 어느 대형 로펌이 맡아주겠습니까? 맡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형 로펌들은 사업자하고 이미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 소송을 맡는 건 컴플 문제 때문에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단체의 공익 기능이 협심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소송도 길고요. 단체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지원도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못 담았지만 의원님도 계시고 공정위도 있고 한데요.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도 현대사에선 조금 바뀌어야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은 명확하게 뭘 판단하려면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는, 그리고 규제기관에서는 자료 제출 명령 자체가 현실화돼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주요 조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부분은요, 제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여부를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던 걸 그냥 요약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소비자 안전기본법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안전만을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과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능의 역할들의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성에 있어서 구체적 예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는데, 이 부분은 모든 법에서 노출되고 있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은. 하지만 이번 법안은 새로운 제정안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혹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예측 가능성을 이 법률 제정안에서 못 담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발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발제 중에 가장 짜임새 있는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계와 과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공청회의 취지는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입니다. 시작할 때 모두 말씀에서 허영 의원님께서 저희 소비자단체 50년의 운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해 주시고, 그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그날 한 300명 정도 청중이 참석했었는데, 소비자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 발의했다 보고하시고, 앞으로 잘 이 입법을 완성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요. 2021년 11월에 저희가 리서치하고 소비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대선을 앞두고 소비자 정책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1만 명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해서 각 당의 후보들을 이제 모시고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후보님들은 못 오셨지만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희 의견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1만 명의 이제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10대 소비자 정책
정책 의제 그리고 세부 이행 과제를 정리해서 전달 드렸었는데요. 그때 소비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가 10대 의제에 포함이 돼 있었고 세부 이행 과제로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시했지만 이렇게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낸 의견에 의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관 부처별로 또 소관 부처별로 안전이 나누어져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안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 작년이죠. 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소비자가 제안합니다라고 그때 저희가 좀 긴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이제 소비자 의견 조사는 못하고 12개의 소비자 단체가 긴급하게 TF를 구성하고 모여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 의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이를 기대하며 4대 필요 과제와 8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때 이제 세부 요구 과제에서 대규모 안전사고로 소비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소비자 안전 관련 법제화 및 실효성 있는 법 집행 강화,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안전 관련한 법제, 이번에 나온 안전기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 안전 정책이 좀 종합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오랫동안 말씀드렸고 이번에 안전기본법은 그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다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도 물론 있고요. 이러한 권리가 이 법안에서는 위의 정보를 연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권이 좀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받고 습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좀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또 해외 위해 재화에 대해서 지금도 뭐 부처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위해 재화에 대한 관리, 해외 위해 재화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안전을 추진하는데 그 법제가 강화돼서 소비자 안전권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 안에서는 통신 판매 중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 판매 중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이 법에서 명시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 소송 관련해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험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될 때 소비자단체는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집단소송법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 소송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소송에는 여러 가지 허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소비자 단체 소송을 시작하고 추진해서 뭐 끝까지 대법원까지도 가봤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뭐 간혹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송 허가를 받는 데까지도 몇 년이 걸려야 했고 또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모두 소비자 단체가 부담했습니다.
이 공익소송이다 보니까 대형 로펌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면 그 소송 비용까지도 소비자 단체가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연맹은 부담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도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 단체 소송을 소비자 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것과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단체 소송의 활성화라든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진일보한 법안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에 보면 소비자 안전조사 등에 관련해서 제4항에 보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각 호가 범위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험 분석 기관의 능력 부족, 요청 건수 과다, 동일 목적의 반복 요청 등 폭넓은 사유, 제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조라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조사 요청권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청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120일 이내의 결과 통보 및 연장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이라는 게 뭐 물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조사 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조사에 대한 고려를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11조에 보면 해외 위해제와 안전관리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에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관련 기관 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의 참여가 좀 더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소비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조의 통신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관련해서는 서 교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위해제와 등의 유통 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통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이게 좀 소극 안전관리 의무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수준의 판매 중지나 노출 차단, 경고 표시, 재발 방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나 의무 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 실효성 확보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2021년에 1만 명 소비자 의견 조사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 정책 강화 분야가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라고 소비자들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개인정보 유출, 그 당시의 문구입니다. 뭐 라임 옵티머스, 머지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많은 소비자 피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피해 구제가 충분히 되었다고 평가한 소비자가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소비자가 당시 1만 명 조사에서 25.9%밖에 없었습니다. 낙제점이지요. 소비자는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은 소비자 기본법 제정 이후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해 왔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소송법 지금 제정 추진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집단소송법도 저희가 25년 동안 외쳤습니다. 집단소송법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급물살을 타고 법사위에서 공청회도 지난주에 했지만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될 것인가를 담보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피해 보상까지, 손해배상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을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야 실효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 하고요. 또 소비자 단체 소송 지원을 위해서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중소기업의 그 피해 지원 기금 얘기하시면서 소비자 피해 지원 기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비자 단체에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직 뭐 들리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소비자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단체가 끝까지 소송을 공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지원 기금이라든지 공익소송 지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안전 기본법은 현재 그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산된 여러 가지 법제들이 이런 안전 체계를 좀 통합하고 플랫폼 안전 관리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저희 단체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본이라는 말이 저는 좀 걸립니다. 그냥 선언적인 법률로 갈까봐.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법률로 남아있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서 소비자 안전에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정책지원 이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입니다. 본 공청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공청회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인데 한쪽의 입장만 찬성하는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을 하셨는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 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사항입니다. 본 법률안은 상품의 안전관리 및 위해 물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조문 체계와 세부 조항의 내용이 기존 소비자 기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 소비자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강화해야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19조 통신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항 1호 관련입니다.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재화의 유통, 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 중개자는 재화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단순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더라도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실제로 유통,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해당 재화의 위해성에 대해 다투거나 추가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경우 재화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는 위해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특정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단순히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의 정보를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정보에 기초하여 통신판매 중개자가 전달해야 할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의 정보 제공과 관련 조치 요청의 절차 또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구조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제19조 통신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항 2호 관련입니다. 위의 재화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의 주체는 재화를 공급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판매나 공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판매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그 현황을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입니다. 수많은 판매자의 조치 현황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실상 판매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체계에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역할, 법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상품 서비스의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 확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의무 강도의 문제를 넘어 시장 질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통신판매 중개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 중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본 조항의 조치가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좀 판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 통신판매 중개자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로부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화가 실제 위의 재화가 아닐 경우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법률안은 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통신판매 중개자가 불합리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 또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제19조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통신판매 중개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 중개자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우려한 과도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영세 판매자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19조 1항 5호 관련입니다.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3년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처리 방안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은 재화의 결함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합 원인 조사는 전문 시험 분석 기관의 조사나 재조사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10영업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신판매 중개자는 재화의 제조, 설계,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판매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 여부를 조사한 후 처리 방안을 도출하는 모든 과정을 10영업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담과 위험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분쟁 접수 시 소비자에게 조사 착수 사실 및 예방 소요 기간을 우선 통보하고 사안의 복잡성이나 조사 진행 사항에 따라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해 상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는 일몇 공감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미 제정 운영 중인 소비자 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규율 운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별도의 법률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항별 규율의 내용의 적절성, 기존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희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과정들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말씀. 네, 제가 타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끝까지 다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다가 타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나면은 합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후에 오찬 준비도 해 놓았으니까 오찬 하면서 얘기를 또 제가 빨리 갔다가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시 이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 남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말씀 나누고 제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신 사항들은 꼭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 의견이나 이런 것들 보완해서 좀 입법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계속.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배현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배현정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 기본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의 한계와 함께 법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주신 소정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존 안전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이라는 제정 법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살펴볼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발제자 또 토론자 분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소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고 AI, IoT 기반의 융복합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험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부처가 소관 품목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경계 영역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전 안전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위의 감지에서 대응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소비자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해외 위해자 대응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안전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추진의 실행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고 위해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위해의 사전 포착과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정안 제6조는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무한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려하시는 어떤 법률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 영역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정안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 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개별 판매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위해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유통 사례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판매자들만 대상으로 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환경 속에서 안전관리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을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시장 접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아까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우려하셨지만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동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해 정보 전달과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매개자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네이버, G마켓, 11번가, 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과 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위해 제하의 유통 판매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도 자율제품 안전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실행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정안이 이러한 자율적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20조에 규정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의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26조의 소비자 단체 소송 실효성 강화입니다. 소비자 안전 사고는 사후 피해 구제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소비자 단체 소송은 엄격한 소재기 요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제정안은
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자 권리 보호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을 둘러싼 오늘 이제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토론자들께서도 쭉 다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및 규제 부담 사이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가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안이 지향하는 바는 위의 포착에서부터 차단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플랫폼, 판매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을 새로운 규제의 추가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서 걸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제정안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을 듣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한국소비자원 박현주 위해정보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 박현주입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이런 뜻깊은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영 의원님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종희 교수님의 발제 내용 또 토론자분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은 법안의 취지와 그 대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각자 법제적 관점이라던가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법안은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안전 업무에 대한 그 내용과 향후 방향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림으로써 동법안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병원, 소방청 등 위해 정보 제출기관, 그리고 소비자 직접 신고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연간 8만 건의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사업자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건의까지 연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말씀하셨듯이 최근 소비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위해 발생 양상도 다양해져서 소비자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관 부처별로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신유형 위해나 소관이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산되고 해외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위해 정보의 통합 및 연계, 유통 단계에서의 신속한 차단 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 논의는 새로운 법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 틀을 정비하려는 정책적 검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지난 2024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서 범부처 대응 체계와 실무 협의체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이중 조사 및 중복 제재의 가능성은 제정안 6조에서도 정리하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로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최근 등장한 기술 융복합형 제품이나 신유형 위해는 기존의 안전관리 범주로는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은 개별법을 대체하기보다는 개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고 기존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신기술 피부 미용 제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비자원은 작동 방식에 따라 주파수가 과도하게 높아져 피부에 강한 자극이 발생하는 핸디형 피부 관리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미용기기인지 의료기기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소관 부처가 명확치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정안은 통신 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자이신 배현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주요 국내 오픈마켓, 해외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에서의 위해 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즉 위해 정보 공유, 판매 차단과 협조, 판매자 정보 확인 등의 업무는 이미 자율 협약 체계 안에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자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서는 매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산발이 커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었습니다.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사례를 추가 분석하고 소비자원이 직접 시중 유통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위의 우려까지 확인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차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판매가 중단된 후에도 유사 제품이 여러 오픈마켓을 통해 다시 등록되거나 판매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개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의 정보의 공유와 판매 차단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 협약에만 의존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이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 부처와 기관의 위해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되어 위해 정보의 연계와 통합 제공이 보다 체계화되면 소비자는 특정 물품의 위해 및 리콜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피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분산된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해 정보의 연계와 통합,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직구에 대한 대응, 관계기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안전 기본법은 입법적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소비자 안전은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위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하위 법령 마련 단계에서 관계부처,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등 운영상 쟁점을 세밀하게 조율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발제와 토론이 좀 내실 있게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 충분한 설명이 좀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법률안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보완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보완 과제가 제기되었으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쟁점으로 다듬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산업계 의견이나 판매자 플랫폼의 의견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기초로 앞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정무위에서 사실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법안 발의되는 개수가 너무 많고 또 워낙 중요한 법안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허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 법안이 필요하다,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뜻깊은 자리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과제와 의견들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